일단은 시장 흐름들이 7월 달부터 좀 변했다. 7월 4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다음부터 계속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뭐 오늘 좀 시장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코스피가 2,500선까지 저점 대비 한 20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자, 그럼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시장이 연초 이후 6월 달까지 시장을 계속 괴롭혔던 건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 봉쇄 조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물가와 통화 정책과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밀어내고 악재들로서 확대 지생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갈 거야. 긴축은 더 세질 거야.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을 거야. 또 물가를 확인하면 또 올라가 있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7월 초를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레벨 다운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오히려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6월 CPI, 그러니까 이번엔 7월이었는데 지난달에 7월 달에 확인됐던 6월 CPI가 9.1이 나와서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했는데 아니야. 원자재 가격들을 보니까 다음 달에 무조건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은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했고 경기에 대한 부담들은 침체 여부가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단 괜찮네? 이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아직 플러스네. 소비는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경기 침체는 좀 시기상조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악순환의 거리가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주였죠. 8월 10일 날 7월 CPI를 확인하면서 아 진짜 물가가 꺾였구나. 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내려왔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좀 순환고리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코스피 2600선 중반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이 그림이 8월 말 9월 초 좀 길게 보면 9월 초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길게 저점에서부터 보면은 한 2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면은 한 7분홍선까지는 왔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네.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까지는 2600선대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650, 2670, 뭐 2700선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9월 FMC 그리고 9월 13일 날 확인하는 8월 CPI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이런 변수들이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물가, 통화정책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경기에 대한 변수로 영향을 줬다면 앞으로는 물가나 통화정책은 좀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등이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의 전환 과정에서 이 반등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먼저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역금융장세라고 한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렇게 꺾이는 둔화되는 사이클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경기 침체다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마이너스로 간 경기 지표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고 한국 수출도 여전히 플러스죠. 그리고 PMI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50 위에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역금융장세에서의 걱정은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징은 금리가 올라가고 실적 전망도 계속 올라가요. 그럼 왜 이때 역금융장세에서 왜 조정을 받냐?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스피도 14배 받다가 9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처럼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과정인데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역실적 장세인데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사이클이거든요. 경기 진짜로 안 좋아지면서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PMI나 뭐 ISM 제조지수도 50 밑으로 가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진짜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을 내려놓는데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하고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이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가 레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 2300에 대한 지지력이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2300이 싸다라고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오버랩 되는데 전환되는데 왜 반등이 나오냐? 가장 큰 특징이 금리가 상승을 하다가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금리가 꺾였어요. 그러면은 좀 싼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뭐 어떤 큰 매크로 환경들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싸다라는 논리,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들이 좀 반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역금융 장세에서 네. 역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달, 9월 초까지는 반등을 이어가겠지만 9월 CPI, 9월 FMC, 3분기 실적 시즌,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또 지금은 기대치가 많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하향 조정되게 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밀려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번 반등 때 아직 조금 여지는 있지만 조금씩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진짜 사야 될 레벨은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쯤에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 반등을 더 세게 움직이기보다는 짧게 먹다가 아니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2600선대를 들어가게 된다면 좀 많이 정리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그 다음 사이클에서 좀 내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서 저점이 나왔을 때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 반전하는 시점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뭐 올해 말 내년 초라는 거는 그때는 그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2100선 깨질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근데 가변적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락바텀은 2100이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지수대거든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2300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2200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자 2650 근처에서 2300선이라고만 하더라도 10% 이상 조정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락바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번 시간보다는 다음에 왔을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번 반등을 추세 반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계심, 조심해야 될 강도를 좀 더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혹시 뭐 경기 침체 이슈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경기 침체면 여기서 마이너스 20%하고 경기 침체가 아니면 플러스 20%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의 그림이 선진국하고 신흥국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올해 4분기까지 보면 선진국은 내년에도 1%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다행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까지는 3%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가면서 좀 올라오는 그림이긴 한데 올해 말까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는 많이 불안하다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가 쭉 다운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기 시장이 추세 반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밑에 그림 뭐냐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인데요. 파란색이 7월 말 전망치고요. 회색이 8월 12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 기준으로 전망치인데 여기 보시면 4분기 전망치가 0.2예요. 삐끗하면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증시 흐름이라든지 매크로 환경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가든 경기 경착륙이 가든 할 텐데 침체라고 해서 올라갈 주식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경착륙으로 그친다고 해서 경기가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펀더멘탈, 매크로 환경들의 방향성 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 올해 4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 내려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자료에 쓴 것들 중에는 배당주,
통신주 그리고 음식료 이쪽을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업종들은 이 종목들은 덜 빠진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10% 20% 빠질 때 얘네는 4% 8% 이 정도 덜 빠진다라는 의미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주식 비중을 100%를 채워놓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좀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다거나 오히려 채권이라든지 달러를 사셔서 안전자산을 통해서 주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채권 ETF라든지 달러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증시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8월 지나서 이제 9월 달 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세 반전이 되긴 어렵다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올해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말에는 그 2100까지 갔어요. 그럼 그때는 주식을 좀 담아도 되는 건가요? 많이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많이 담으셔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100 밑으로도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물가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물가 레벨이 계속적으로 높은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펼쳐가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올해 말까지 연준이 제시한 미국 중앙은행이 제시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3.4 내년이 3.8인데 이거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은 나오긴 했지만 물가 레벨이 아직까지 높잖아요. 8%예요. 8.5%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다행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곧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겠지만 전환점도 빨라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말까지는 현금을 좀 늘리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고수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주식을 좀 사는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한 전략은 없나요?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은지, 어떤 섹터라든지.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도주가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한 뒤에 이제 9월 달부터 좀 내려가면서 코스피가 올해 내년 1, 4분기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진바닥을 잡고 추세 반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다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항공우주 정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2020년 3월 저점에서 21년 6월 고점까지 또 본다면은 21년 초 고점까지 시장을 이끌어갔던 업종들이 주도주라고 보고 있는데 그 주도주가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도 시장이 중심에 있는 건 맞지만 조정받을 때도 같이 조정받거든요. 왜? 주도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에도 다시 한번 이들 업종이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 업종들을 다시금 살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4년쯤에는 한번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난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냥 꺼두시라고 HTS를 남으면 꺼두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현금 비중이 나는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더 줄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지금 갖고 있는 30% 이하로 주식 비중이 있다면 그냥 두고 계시다가 왜냐면은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꺾여서 내려오게 된다면 2,300이 깨질 때 한 20%, 2,200이 깨질 때 30%, 2,100이 깨질 때 남아있는 다 투자를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주식 비중이 많은 70% 이상, 80% 이상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번 반등이 2,600선 중후반대 뭐 잘하면 2,700 돌파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더 할 것 같아라는 생각보다는 조심해야 되나? 꺾일 만한 이유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구조적 성장주 네.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죠. 네. 그럼 2024년이라는 거는 그 초부터는 다시 한번 전고점이라고 하면 3,000선 넘었고 막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물가 레벨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은 빨라지겠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경기가 좀 바닥을 잡아갈 것 같아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21년 7월 고점으로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 사이클을 보면 약 2년 정도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면은 2023년 7월쯤에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사이클이 좀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 그럼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먼저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1, 4분기 중에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되면 2023년 상반기쯤에는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고 경기 바닥은 잡고 턴어라운드하고 그래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고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이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돈이 또 풀리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돈이 풀릴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되게 풍부한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24년에 만약에 좀 주가가 다시 오른다고 시작하면은 2023년 초부터는 좀 이렇게 매집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6개월, 1년 전부터?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2023년 저희는 기본적인 그 생각은 2023년 1분기쯤에 바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수가 떨어져서 만약에 코스피가 2100선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밀릴 때마다 사셔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구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 근데 아마 그때쯤 가면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실 수 있고 네, 맞아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잘 버티기 위해서 이번 반등을 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식 비중 100%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자.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해서 다음 사이클에서 충분히 다시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네. 주식시장을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장을 처음 맞이해 보시지만 하락장을 거쳐서 또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100까지 떨어지면 지금도 분위기가 좀 이런데 네, 그렇죠. 그때는 진짜 거의 안 하실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200500, 600 600 올라가면 그때 사람들이 또 막 네. 들어오면서 늦게 또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 유동성을 본다고 한다면 떨어질 때 막 매집을 하시다가 바닥권에서 다 떠나세요. 그리고 쫙 올라와서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전고점까지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그때 또 들어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매크로 환경이나 큰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지켜보시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 대중의 생각과 좀 반대되는 전략을 펼쳐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2600 넘고 그러면은 2800 간다 2900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다. 그리고 거꾸로 2200 깨지고 뭐 이렇게 더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 투자 안 해 이제 다 떠날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이 많아지면 거꾸로 이제 사야 될 텐가를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선행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 중 그리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터 린치가 썼던 게 칵테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파티에 가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는 꼭지다. 네.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한마디도 안 할 때는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피터 린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맞아 그런 말이 있었지 하실 텐데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투자 스타일 아니면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 나갈지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수익을 냈을 때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기회 그것들을 좀 더 많이 포착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 2024년에 만약에 증시가 최고점을 향해서 올라간다 했을 때요. 6개월, 1년 전부터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210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진짜 바닥이 몇 포인트인지 몰라요. 몰라서. 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100 밑으로 내려가면 락바텀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 중에 하나가 200개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0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중요했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때는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1740포인트 정도였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서 1500까지 깼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언더슈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200개월 이동평균선은 금융위기 때도 지켰던
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매집을 해당하신다면 충분히 언더슈팅이나 아니면은 좀 언더슈팅을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버티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집을 해놓으신다면은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뭐 이번에도 한번 경험을 했죠. 신용잔고 감소,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한번 쏟아질 수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좀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더슈팅이 나올 때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바닥권에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꾸준히 사모으신다면 좀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 저점권에서 충분히 사든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3년, 2024년까지 이렇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렁출렁하면서 네. 제일 바닥부터 살려면 네.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매집을 해나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주도주 관련해서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주도주가 이미 한 번 나온 거는 다음번에 주도주가 그 똑같은 게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상승할 때 네. 주도주가 바뀌었나요? 2003년 4년 지나면서 2007년 고점까지 주도주가 바뀐 적은 없어요. 그래요? IT 버블 때도 주도주가 바뀌면서 막 올라갔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과 뭐 엇갈릴 때도 있고 시장과 같이 빠질 때도 있거나 하지만 저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큰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 트렌드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 과중에 최근과 같이 뭐 일부 업종들이 좀 반등을 더 세게 한다든지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거는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좀 쉴 때 대안주로서 올라가는 그림 또는 가격 갭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 갭을 좁히는 과정에서 등락이지 주도주는 저는 이번에 형성된 주도주는 쉽게 바뀌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